대국민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부정선거론을 주장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유학생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하자 유학 준비생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확전 기류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수천 명이 감염된 기생충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캘리포니아의 한 업체가 납품한 양상추가 지목됐습니다. 미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에서 나무를 죽이는 기생충성 질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재연절인 7월 17일 금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중국이 과거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 연설 직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첫 소식 조성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미 동부 시각 밤 9시 황금 시간대 대국민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느닷없이 부정선거론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 때 중국이 미국 유권자 파일 2억 2천만 건을 매수 또는 해킹으로 불법 확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고 그래서 자신이 재선에 실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 information includes names, addresses, phone numbers, political party preferences, and other sensitive data that would be needed to register to vote and engage in other nefarious activities. China has signed a data exploitation unit specifically to this new project. 또 미국 정재계와 언론계 등에 포진한 실세들, 이른바 딥스테이트가 이를 은폐 축소했다는 음모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The reason they wanted me to lose is because they knew I was wise to them. Charged them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worth of tariffs and built the strongest military anywhere in the world. 미국의 선거 시스템이 삼류 국가보다 못하다. 그래서 중국 등 적대 국가들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유권자의 신분 검사를 강화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미 주요 언론들은 연설 내용을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트럼프의 공상적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거나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반박했습니다. 美方的有关说法纯属无中生有、恶意抹黑，早已被证明是无稽之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선거 조작을 주장하면서 불복할 명분을 쌓는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NBC와 ABC, CNN 등 주요 방송사들은 이번 연설을 생중계하지 않았습니다. SBS 조성원입니다. 국토안보부 DHS가 유권자 사기 의혹에 대한 추적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마크 웨인 멀린 미 국토부 장관은 불법 투표를 막기 위해 유권자 등록 명부를 조사하고 관련 사례를 적극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멀린 장관은 캘리포니아 등 4개 주에서 비시민권자 25만 명이 유권자로 등록된 사례를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사망자 40만 명이 유권자 명단에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we've identified 250,000 non-citizens registered to vote in just 4 states.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국정연설에서 제기한 중국의 미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이미 반박된 바 있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비자 제한 소식에 미국에 유학 중이거나 유학을 준비하던 학생들은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교환 방문 비자까지 포함해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만 2만여 명이 넘는데 학업에 차질이 생길 거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미국 유학 관련 커뮤니티 등에는 앞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글들이 잇따랐습니다. 군 복무나 휴학 등으로 학업 기간이 길어지거나 미국 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과 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금 어제 군대가 가해서 이제 비자를 갖다 학교에서는 그 종료를 시켰거든요. 나중에 이제 취업할 때 그런 것들.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제 취업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가뜩이나 미국 비자 취득 난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통상 4년 이상 걸리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겐 체류 심사가 더 엄격하게 이루어진다는 발표 자체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자 업무에 대해서 약간 불협조적인 경우를 저는 많이 느껴봤죠. 다른 나라로 뭐 눈길을 돌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난해 기준 유학생을 위한 F비자, 교환 방문자인 J비자, 외국 언론인 I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2만 4천여 명에 달합니다. 일단 체류 목적과 계획을 명확히 입증하는 등 미국 정부의 까다로워진 비자 갱신 지침에 최대한 따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학교가 알아서 처리하던 연장을 이제 이민국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늦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갱신 절차가 까다로워진 만큼 일정을 앞당겨 미리 준비하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조만간 변경된 비자 제도 설명회를 열고 유학생과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홍효재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감시탑과 철도, 도로 등 민간시설을 폭격했습니다. 이란도 주변 걸프국을 향한 보복 공격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확전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전병남 특파원입니다. 콘크리트 탑에 폭탄이 떨어지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우리 시간 오늘 새벽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통과 선박을 공격하는 데 활용해온 차바하르 항구 감시탑을 파괴했다며 이란의 호르무즈 공격 조율 능력이 직접적으로 약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혁명 수비대 기지가 있는 남부 도시 반다르 아바스의 민간 시설인 교량과 철도, 도로 등도 폭격했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최소 5개의 다리가 공격받았고 7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항구 도시와 해군 기지로 이어지는 보급로를 파괴한 건데 이를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이란은 쿠웨이트와 요르단, 바레인의 미군 기지와 일부 기반 시설을 공격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쿠웨이트는 이란이 쿠웨이트 내 발전소와 해수 담수화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در نیروهای مسلح پایگاه‌های آمریکا رو در منطقه مورد اصابت قرار دادن تو این شیطنت‌های اخیری که کردن ضربه‌ها بسیار جدی‌تر و همه جانبه‌تر بوده و هست. 앞서 트럼프는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전소 등 기반 시설을 폭격하겠다고 했고 이란은 걸프국 내 인프라 공격으로 대응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확전의 악순환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수십 대의 공중국유기를 파견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며칠 내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보다 더욱 확대된 규모의 군사작전을 펼칠 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전병남입니다. 미 전역에서 수천 명이 감염된 사이클로스포라 기생충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캘리포니아의 한 채소 공급업체가 납품한 양상추가 지목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캘리포니아 살리나스의 한 업체가 타코벨에 납품한 잘게 썬 아이스버그 양상추가 감염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코벨은 해당 공급업체의 양상추를 모두 회수하고 24시간 안에 대체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아직 특정 식품을 공식 감염원으로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 30개 이상 주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환자 수는 이미 2019년 기록한 역대 최다인 4,700건을 넘어섰습니다. 미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에선 나무를 죽이는 기생충성 질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수목 전문가들에 따르면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그리고 버지니아 일대에서 너도 밤나무 잎병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감염된 나무는 잎이 어둡고 가죽처럼 변한 뒤 쪼그라들어 떨어지는데 원인은 잎 내부의 침투에 번식하는 미세한 선충입니다.
너도 밤나무는 북미를 대표하는 나무 가운데 하나로 전문가들은 치료법은 있지만 병이 퍼지는 속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곳곳이 폭우와 산불 연기, 폭염이 겹친 극심한 기상 상황에 놓였습니다. 텍사스 남부와 중부 지역에서는 강한 폭우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수천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지금까지 최소 2명이 숨지고 75명 이상이 구조됐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사흘 동안 1년치에 해당하는 강우량이 쏟아진 가운데 추가 폭우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I hope I'm high enough, and I hope there's not too much damage because this is insane. 한편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와 미네소타 산불 연기의 영향으로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여기에 몬태나와 와이오밍, 유타 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을 몰고 온 열돔이 동쪽으로 확산하면서 미국 전역의 기상 악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풍이 덮친 텍사스주의 한 호수에서 낚시를 하던 패들보더들이 뜻밖의 야생동물 구조에 나섰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스틴 인근 레이디버드 호수에서 2명의 패들보더는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동물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강아지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 확인한 결과 너구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패들을 이용해 너구리를 물 밖으로 끌어올렸고 비를 피하려는 듯 너구리는 사람 밑으로 몸을 숨기도 했습니다. 이후 무사히 물가로 돌아온 너구리는 숲속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멕시코 남서쪽 50km 떨어진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지진 발생 직후 멕시코와 과테말라 해안에 0.3에서 1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등 다른 중남미 국가에도 0.3m 이하의 쓰나미가 예상된다고 센터는 분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사망자가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24일 베네수엘라 북부에서 발생한 연쇄 강진 이후 약 3주 만에 일어났습니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하비에르 베세라 후보가 공화당 스티브 힐튼 후보를 큰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공정책연구소 PPRC가 발표한 조사에서 베세라 후보는 61%의 지지율을 기록해 36%를 얻은 힐튼 후보를 25%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베세라 후보는 연령과 성별, 소득 수준, 지역 등 대부분의 유권자 집단에서 힐튼 후보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환경 정책이 주요 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응답자의 85%가 후보들의 환경 정책이 투표 결정에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꼽은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는 산불이었으며 응답자의 약 60%는 정부의 산불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캘리포니아 성인 1,57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실시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북중미 월드컵 개막 이후 미국 내 경기장과 팬존 주변에서 드론 700여 대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FBI에 따르면 미국 내 11개 도시에서 제한 공역을 침범한 드론들이 적발됐으며 일부 조종자는 체포됐습니다. 경기 당일에는 특별한 허가 없이는 경기장 반경 약 5.5km, 지상 900m 이내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이 금지됩니다. 당국은 규정을 어길 경우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과 형사처벌, 드론 압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며 월드컵 기간 보안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동해를 일본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최근 주한미 해병대가 공식 자료에서 일본해가 아닌 동해라고 단독 표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해부터 동해라고 부르곤 했었는데 이게 예하 부대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주한미 해병대가 지난 9일 미 국방부 영상 배포 시스템에 올린 훈련과 행사 영상입니다. The MARPORC provides a forward Marine force on the Asian continent that allows the Marine Corps to have a sensing organization. 한미 해병대가 실시하는 연합훈련에 의의
한국의 지정학적 역할 등을 설명하는 중에 동북아시아 지도를 띄웁니다. 한반도 동쪽 바다를 일본해가 아니라 이스트시, 즉 동해라고 표기했습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주한미 해병대 공식적인 동해 표기입니다. 또 미국 지명위원회 BGN뿐 아니라 주한미 해병대의 상급 부대인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동해를 일본해라고 명명하는데 주한미 해병대는 동해로 단독 표기한 겁니다. 한국 주둔 미군이 공공연하게 일본해 대신 동해라고 명명한 건 지난해부터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다소 비공식적인 온라인 간담회뿐 아니라 의회 청문회에서도 동해라고 말한 겁니다. We saw Chinese ships violate and come across the northern limit line in the West Sea, and in the East Sea we had violation of the Kore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by the Russians. 주한미군 사령관에 이어 예하 부대로도 동해 명명이 확산되는 모양새인데 주한미군은 한반도 동쪽 해역을 오랜 관행에 따라 동해로 지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일 같은 3자 또는 다자 군사 협력의 경우엔 외교와 작전상 관례에 따라 중립적인 표현인 SC를 사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에는 2차 대전 전범들과 함께 2만 명이 넘는 한국인 전사자들의 영령이 유족 동의 없이 무단 합사돼 있습니다. 유족들이 합사 취소를 요구하며 일본에서 소송을 시작한 지 20년이 흘렀는데요. 이제는 손주들이 이어받아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제1동포 유족도 처음으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도쿄에서 문준모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외할아버지가 야스쿠니에 합사된 기령민 씨가 한일 시민운동가들과 함께 도쿄 지방법원에 들어섭니다. 지난해 9월 소송에 참여한 이후 처음으로 변론에 나선 겁니다. 개인적으로 분노도 느끼고 있고 또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사했던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빨리 좀 분리돼서 나오셨으면. 길 씨의 외조부 고 이희경 씨는 임신한 아내를 두고 일본군에 끌려갔다가 1944년 파푸아 뉴기니에서 전사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다른 유족들과 소송에 나섰지만 지난해 1월 패소했고 손자인 길 씨가 다시 소송을 시작한 겁니다. 캄차카 반도에서 전사한 고 장천옥 씨의 외손녀 김옥순 씨도 할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새로 소송에 합류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를 왜 저기 진해본대로 저기다 모셔놔? 이렇게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제1동포 3세 A 씨도 소송 참여 의사를 변호사를 통해 밝혔는데 소수자로 숨죽이고 살던 제1동포가 소송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1956년 야스쿠니 신사 측은 일본 정부로부터 전몰자 명단을 넘겨받아 징용된 한국인 2만 1,181명까지 합사했습니다. 유족들의 뜻을 묻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였습니다. 오늘 법정에는 최근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끌고 있는 젊은 일본인 활동가들도 참석했습니다. なぜアジアの人たちからこのような靖国神社に対する批判とか私たちはもっとやはり知るべきだし憲法を持つ国の一応トップとしての振る舞いをいつも期待してはいます。 유족 측과 시민단체들은 2006년부터 개최해온 야스쿠니 합사 반대 촛불 집회를 다음 달 9일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SBS 문준모입니다. 롯데홈쇼핑과 코트라가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LA의 K브랜드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더 글로브몰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뷰티, 라이프스타일 분야 한국 중소기업 4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제품 체험과 판매를 진행합니다. 행사장에는 맞춤형 K뷰티 상담뿐 아니라 한국 문화 쇼케이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국내의 K브랜드의 해외 경쟁력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LA에서 팝업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K브랜드가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확대하고 K뷰티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LA 라카냐다 플린트리츠에서 기억력 저하를 앓고 있는 70대 한인 여성이 실종돼 경찰이 주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주요 한인 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이 메디칼에 가입한 생후 6개월부터 18세까지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대면 구강검진 프로그램 텔레덴탈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진료와 함께 구강사진을 촬영하면 치과 의사가 원격으로 충치와 잇몸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대면 치과 진료로 연계합니다. 이웃케어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다 편리한 통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샬롬센터가 내일 LA 미주평안교회에서 첫 주택구입자를 위한 제54회 무료 주택정보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행사에서는 다운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과 주택 구입 절차, 융자 및 부동산 상담, 크레딧 관리 등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박람회는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선착순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 후 무료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라카냐다 플린트리치에서 기억력 저하를 앓고 있는 79세 한인 여성이 실종돼 경찰이 주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김모 씨가 어제 저녁 6시 30분쯤 자택을 나선 뒤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실종 당시 꽃무늬 원피스와 검은색 조끼, 청록색 신발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안전이 우려되는 위험 실종자로 분류하고 목격자나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8월 7일과 8일 어린이 대상 특별문화예술 프로그램 염혜원 작가와 함께하는 K 생일 파티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그림책과 미술, 전통음식 체험을 통해 뉴욕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이 한국의 생일 문화와 가족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애틀란타 한국교육원이 오는 10월 독도의 날을 맞아 동남부 지역 한글 학교를 대상으로 독도 교육주간 운영 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선정된 10개 안팎의 한글 학교에는 독도 역사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한글 학교는 오는 20일부터 9월 11일까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기리고 12.3 불법 계엄에 맞선 시민들을 기념하기 위한 비체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해선 안 된다며 매년 12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12.3 불법 계엄에 맞선 시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비체위원회 출범 기념행사가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계엄 당시 거리로 나선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었던 건 시민들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 12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겠다는 뜻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해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헌법의 핵심 이념을 거듭 언급하면서 권력자 등 공인들의 공적 책임은 모두를 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검찰 보안 수사권 등 최근 현안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언제나 고난의 크기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모두를 향해야 되겠죠. 국민들로서는 언제나 한 번씩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계엄 당시 계엄군과 대치했던 시민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계엄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61%가 경찰 견제와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기소와 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습니다.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도 유지와 폐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검사가 경찰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할 때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인 검찰의 보안 수사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경찰 견제와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1%, 기소와 수사의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보안 수사권 유지 응답은 46%, 전면 폐지 응답은 39%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유지가 81%, 전면 폐지 8%, 무당층에서는 유지 63%, 전면 폐지 12%로 나타났습니다. 성향별로는 보수 성향 응답자는 77%가 유지를, 13%가 전면 폐지를 택했고, 중도 성향의 경우 64%가 유지, 23%가 전면 폐지를 택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응답자 가운데선 46%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42%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은 양론이 비등하고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선 유지론이 우세하다고 갤럽은 분석했습니다. 갤럽은 또 지난해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을 나눠 담당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검찰 개편안에는 당시 민주당 지지층의 82%가 찬성했지만 이번 보안 수사권의 폐지안에는 그때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Where's the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드라마 김부장이 TV 드라마로는 오랜만에 시청률 20%를 넘기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도 글로벌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K 콘텐츠들은 TV와 OTT 그 경계를 넘나들며 흥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주영 기자입니다. 시청률 공약을 지킨 윤경호 배우가 사인회를 열고 라디오 공개 방송에 나섰습니다. 22.3%라는 정말 이런 경이적인 기록을 이렇게 기록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SBS 드라마 김부장은 4회 만에 20%대 시청률을 기록했는데 TV 드라마가 시청률 20%를 넘긴 건 TVN 눈물의 여왕 이후 2년여 만입니다. 김부장은 OTT에서도 인기입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넷플릭스 전 세계 비영어권 쇼 2주 연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엔 K 콘텐츠가 TV와 OTT에서 동시에 흥행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넷플릭스 전체 시청 시간 중 한국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8.9%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 넷플릭스가 배급하는 K 콘텐츠의 대다수는 TV 콘텐츠입니다. TV와 OTT 간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넷플릭스가 라이브 채널은 물론 다른 OTT와 결합 상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마디로 OTT의 TV화입니다. TV는 새로운 기획과 제작 방식으로 OTT가 높인 제작비 부담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의 경우 2화의 3분 정도 분량을 100% AI 영상으로 만들어 비용을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시권 자체를 테스트로 이제 통해 가지고 AI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지 한번 이제 같이 한번 판단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논의였습니다.
한국의 영화, 드라마, TV 산업이 오징어 게임에서 보듯이 글로벌 OTT를 통해 세계에 알려지고 제작비를 확보해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은 넘어갔고 흥행에 따르는 수익은 보장받기 힘들었습니다. 글로벌 OTT들은 가성비 높은 K 콘텐츠를 발판 삼아 구독자를 늘려왔지만 그들 역시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콘텐츠는 플랫폼을 넘나들고 플랫폼은 TV와 닮아갑니다. 경계가 사라진 자리에서 영상산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SBS 이주영입니다. 한국과 미국 두 사회를 오가며 살아가는 미주 한인들에게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시작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떠올리는 날일 것입니다. 소중한 뿌리를 기억하며 뜻깊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7월 17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